자, 이번 마무리 특강의 취지는요. 근현대사는 항상 좀 어렵죠. 내용도 많고 좀 시간도 짧고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시험장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여태까지 했던 걸 다 검토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봤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를 꼭 보고 갔느냐 보고 가지 않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고 가지 못하면은 시험장 가서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아, 이거 알았는데 실수했다고. 하나 의미 없는 거 아시죠? 그 제일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많이 합니다. 시험장 갔다 나오면은 나 이거 알았었다고. 알았는데 까먹은 거라고. 실수했다고. 진짜 쓸모없어요. 몰랐던 게 시험장에 나오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아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변명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전략을 시험 직전에 확인하지 않고 가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번 쭉 검토해 주려고 합니다. 계한기부터 현대사까지 할 겁니다. 연대표 10장이 있는데요. 10장 안에서 가급적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좀 해결이 되도록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거 좀 잘 보시길 바래요. 물론 사료는 보던 책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가급적 이 안에 좀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칠판 길죠? 조금 한번 비춰보실래요? 칠판에다가 대충 써놨는데 우리 지금 연대표에 있는 거 지금 써놓은 겁니다. 현재 칠판에 써놓은 거는 계한계만 써놨고요. 이 수업은 공무원 학생들 그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마무리 특강이고요. 한능검 학생들이 듣기에는 조금 내용이 좀 많고요. 다만 내용을 좀 더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강의는 될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었던 근현대사를 쭉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겁니다. 하나씩 이제 봐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자료 보시면요.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가 계한기입니다. 맨 앞에 강화도지역부터 나오는데요. 강화도지역 앞에 대원군 집권기라고 있죠. 대원군 집권기는 뭐 근대 성격을 가진 시기는 아니고요. 고종이 집권한 시기부터 우리가 근대에서 배우기 때문에 항상 대원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그건 뺐는데 대원군 집권기는 이것만 좀 기억 한번 해볼게요. 수업하기 전에 제가 하나 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간 따지는 방법을 천간하고 지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 시간 따지는 방식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딱 10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4, 5, 6, 7, 8, 9, 10, 1, 2, 3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거 하나씩 묶어갖고 제가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거랑 묶인 두 문자는 다 같은 연도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자, 대원군 시기 때 있었던 5개 사건은 병제, 병오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조불 전쟁이죠. 프랑스하고 전쟁했던 거, 오페레트 골 사건,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병이 몇 년? 6년 말하는 거, 6년. 1866년. 신이 몇 년? 1년을 말합니다. 1년. 187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쳐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보시고. 이건 전쟁이니까 싸웠던 사람이 있는데 요거 싸운 사람을 정량이라고 그래요. 정량. 요거는 광어라고 하고요. 광어. 자,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싸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프랑스 군대를 물리쳐냅니다. 도망가던 놈들이 외교장각 의계를 약탈했던 거고, 요거는 광성보 전투의 어제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강화도 조약부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 때 한국이 이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면서 이제 근대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대 체제. 자, 저때 일본은 1811년에 통신사 관계가 끊어지고 난 뒤에 한 60여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복원되는데 이때는 일본이 좀 우위가 돼서 들어옵니다. 이때 일본이 생각하고 들어온 게 뭐냐면요. 몇 가지 요구를 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첫 번째 요구했었던 게 뭐냐면은 한국한테 뜬금없이 너희는 자주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요거는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일본하고 통로가 됐었던 유일한 지역이 부산이었었는데 부산 열어달라는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핑계김에 두 개를 살짝 더 얹어놔요. 부산 하나만 갖다 부족하니까. 그때 던진 게 원산하고 인천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산 외에 2개 항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지금 침략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 내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해코지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군함을 급파할 수 있게 암초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집어넣습니다. 해안 좀 측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해도를 지가 작성한다라고 하는 게 저 강화도 조약에 실려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들어올 때 얘들이 요구하는 첫 번째 조약을 야 친구 좀 하자 하는 조약을 수호라고 흔히 쓰거든요. 수호.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간에 처음 체결한 조약은 수호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조약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자국 내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그 나라에서 피해보지 않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인데 이걸 치해복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해복권은 수호자가 들어가는 조약에는 반드시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자이도치라고 해요. 자이도치. 자아도취했다. 일본이 지금 우리 이겼기 때문에 자아도취했다. 자주국, 부산 위에 2개 더, 해도 작성, 그리고 치해법권, 측량권까지 자이도치측이라고 합니다. 자이도치측. 여기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이거를 조선 일본 수호조규라고 합니다. 이게 병자년에 있었다 그래서 병자 수호조규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5년 단위로 쳐들어온 거야. 병신병. 병 프랑스, 신 미국, 일본이 결국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이제 국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한국이 변화가 없었어요. 이런 큰 충격을 받고도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변하려면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성리학 공부하고 과거돼 갖고 관료가 됐었는데 지금은 근대 분물을 배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많지 않단 말이야. 그것도 관료 측에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4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저런 큰 충격을 받고도. 저 때 4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 자, 그랬던 조선이 변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880년입니다. 잘 기억해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한국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1880년. 지금은 몇 년? 2021년. 지금은 세계 몇 등? 10등까지 갔다는 거야. 이게 진짜 격세지감이에요. 격세지감. 저 시기 때 문을 열고 나서 34년 동안에 그냥 내 터지기만 하거든요. 계속 터지다가 결국 35년 동안 남의 나라가 지배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겨우 해방됐나 싶었는데 전쟁 터져갖고 완전 잿더미가 됐었는데 그런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세계 12국가까지 간 겁니다. 세계 150위, 160위. 밑으로 순위를 따져야지 순위 따지는 게 쉬웠던 나라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근데 뭐 나라가 잘 나간다 해갖고 갈등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여전히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고 담고 있지만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온 건 맞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한 겁니다. 그거는. 자,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1880년부터 시도를 하는데요. 이게 1910년에 이른바 한일 병합으로 이 모든 시도는 수포로 끝나게 됩니다. 몇 년 드는 거지? 30년이야. 강화도 조약까지 하면 34년입니다. 30년 동안에 우리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노력을 얘기할 건데 다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880년에 왜 시작했냐를 말씀드릴 건데 왜 시작하냐면 그때는 1880년 되기 직전에 1879년에 우키나와가 일본의 지방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조공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명시적으로 일본의 그냥 하나의 지방으로 편입이 돼요. 이 사태를 접하고 나서 조선하고 중국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개발을 먼저 시작했었던 일본의 본 모습이 뭔지를 보여준 사건이 오키나와 병합 사건이란 말이지. 그 살짝 한번 적어보세요.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80년인데 동아시아 정세를 보면은 79년에 큰일이 있었다. 그게 뭐다? 유구국 병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를 접하고 나서 우리나라 왕과 우리나라 관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게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때 왕이 이제는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시나요? 일본 탐사단을 보내게 됩니다. 요거를 수신사라 그래. 이게 두 번째 수신사입니다. 김홍집을 일본에 2차 수신사를 보내갖고 일본이 혹시 침략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 오게 하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때 관세를 받지 못했는데 관세 혹시 이것 좀 개정할 수 없을까요? 라는 걸 좀 물어보게 보냅니다. 근데 김홍집이 건너갈 때는 일본의 침략 의사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화 정책을 펼 수 있을까를 살펴보러 간 겁니다. 가서 누구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듣게 되냐면은 일본에 있었던 중국 공사관 직원한테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제일 밀접했었으니까. 자, 그 중국 공사관 직원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필담으로 나눠요. 말은 안 통해도 글은 통하잖아요. 우리 한자 썼으니까. 필담으로 나누다가 그 필담으로 나눈 글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방책을 들고 들어오는데 그 유명한 책을 조선책략이라고 합니다. 이 조선책략에 기반한 개혁정책들이 추진이 될 겁니다. 여기는 중국의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의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순위사가 무슨 책을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건 앞으로 뭐를 예견하고 있다? 조선이 취해야 될 책략이라는 건데 뭐를 담고 있다고요? 미국을 만나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의도는 뭐냐면은 일본의 독점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변해야 산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변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전통적인 관계만 하면 안 되고 서양 사람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조선 책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몇 년? 80년에. 아시겠죠? 가지고 들어와서 김홍집이 이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신식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정부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흔히 국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왕이고 이게 정부, 이게 국민들입니다. 기존의 정부는 의정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의정부, 전통적인 정부죠. 여기는 그냥 공자발, 맹자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거 말고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의정부와 거의 동급의 관청을 만들어갖고 조기를 중심으로 이제 개혁 정책을 펴나갑니다. 자, 왕은 어디에 힘을 실어줄까요? 여기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줄까요? 여기 사람 실어줄까요? 이쪽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게 돼요. 이렇게 첫 번째 근대 정부를 세운 것도 바로 저 해예요. 그 첫 번째 근대 정부 이름을 뭐라 한다? 통리근무아문,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합니다. 통리기무아문. 아시겠죠? 이게 몇 년? 대한민국 몇 년? 188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갖고 수집책통이라고 해요. 수집해왔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부가 생겼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이거 한번 얘기해 볼래? 정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될까? 이 안에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겠죠. 신규 채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뭐 해야 될까요? 일해야지. 무슨 일? 근대화 정책 펴야죠. 근데 근대화 정책을 펴려고 봤더니 아직은 신규 채용이 너무 적어. 이제 막 생겼는데 신규 채용도 적은데다가 뭘 몰라. 그래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다? 역시 다시 한번 조사하러 보냅니다. 이게 다였었어요. 그래서 통리기무아문을 만들고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뭐냐면은 대규모의 시찰단을 보낸 겁니다. 또 하나 군제개혁을 합니다. 군제개혁. 당시는 침략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몇 년? 81년의 첫 번째 개혁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갔었던 시찰단들을 뭐라고 하죠? 일본에 먼저 보냅니다. 일본에 보낸 걸 조사시찰단이요. 청나라 보낸 것을 영선사라고 하는데 조금 달라요, 급이. 조사시찰단은 말 그대로 한국의 사절단이라는 걸 조사하는 것은 한국의 사절단이 가갖고 일본 산업을 시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화된 일본의 모든 것을 낱낱이 조사하는 것이고요. 영선사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유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학생이나 기술자들이 유학 가는 거라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개혁이고요. 두 번째, 옛날 군대는 대원군의 하수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 군대는 확 줄여버리고 조선 후기 때 군대를 5군형이라고 하는데 5군형을 2영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신식 군대를 처음 만든 게 저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근대식 군대를 뭐라 부르죠? 별기군이라고 하는데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우리나라 첫 번째 근대 정부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81년에 있었던 사건을 조영 이별이라고 해요. 멀리 이별한 시기입니다. 멀리 간 시기. 아시겠죠? 자, 그 중에 우리 통리기무아문이 방점을 뒀었던 시찰단은 어디 보낸 거라고요? 일본 보낸 겁니다. 조사시찰단. 근데 이 유생들의 반발이 심할까 봐 있죠. 이 사람들을 출발할 때 어디 가는지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보냈어요. 무슨 역할 하는지도 안 알려주고 보내고 그냥 암행어사라고 말하고 보냈습니다. 나가면서 이거 뜯어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고 갔단 말이에요. 왜죠? 우리나라 보수파들의 반발이 두려워서요. 근데 결국은 이런 개화 정책을 달갑지 않게 보던 보수파의 큰 반발이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고종이 전국에 있었던 유생들한테 읽으라고 이거를 간행해서 배포를 해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서양 사람을 만나자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척사 세력들이 유생들이 기독교가 들어올 것이다. 서양 사람 만나면 서양 사람 들어올 때 기독교가 묻어 들어올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폐륜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건 절대 안 돼. 입장에 섰단 말이야. 이걸 설득한답시고 있죠. 조선책략에 야, 기독교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야 임마 하면서 뭐라고 써놓냐면요. 너희들이 주의를 좋아하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하는 거야. 그냥 니네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누군가 있을 뿐인 거야 하는데 이게 난리를 나게 합니다. 성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유생들이 완전 발끈해갖고 들고 일어나는데
요 1881년에 전국적인 데모가 벌어져요. 보수 세력들에. 이걸 뭐라 한다? 신사년에 있었던 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어디서 시작했게? 어느 지역에서? 경상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남 만인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조선 후기 때 경상도는 정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을게 없는 지역이었을게요? 19세기 때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인들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말 잘못하면은 그냥 삼족이 멸할 수도 있었어요. 노론들한테 계속 밑보이고 있었단 말이야. 노론은 충청도 쪽 세력이었었고, 물론 그때 세력은 서울화된 충청도 노론 세력이었지만은 경상도 사람들 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만은 경상도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호응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는 척사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노론이든 남인이든. 아시겠죠? 자, 이거 뭐라 한다 이거래? 신사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있었던 것은 안녕 조영 이별. 누가? 영남 신사가. 조영 이별 영남 신사라고 합니다. 그중에 신자 잘 기억해 두세요. 신 들어가면 몇 년이라고? 다 1년에 있었던 일이다. 1년.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개혁을 착착착착 진행하는데 불똥이 하나 튀었습니다. 방금 추진하고 있었던 개혁 중에 군제 개혁이 있었는데 90군데는 약화시키고 신식군대 만들어갖고 신식군대는 되게 잘해주고 90군대는 월급도 안 주고 대우도 우리 왜 군대로 따지면은 수통이나 헬멧 같은 거 나올 때 A급, B급, C급 그러는 게 있거든요. 신식군대는 A급으로 완전 무장을 시켜주고요. 90군대는 주지도 않는 거야. 완전 C급 안 쓰는 버리는 막 이런 거 주는 거예요. 90군대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터져나옵니다. 게다가 월급도 안 줬고 1년이 넘도록 월급을 안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도 뭐라 하니까 월급을 준다고 불렀는데 월급을 받는데 보니까 그때 쌀로 월급을 줬거든. 쌀이 아니라 그 안에 돌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화딱지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쌀 주던 관리를 죽여버리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임오군란이라고 합니다. 자, 임자들은 몇 년이라고요? 2년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화근이 뭐죠? 81년에 군제 개혁이 하나의 화근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게 82년에 임오군란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82년은 조선 책략에 근거해서 조미주약이 결국 체결되고요. 정부를 밀어붙인 겁니다. 자, 밀어붙이는데 반발도 있었다는 거지. 그게 임오군란이라고. 너무 조임감이 있었던 시기라고요. 너무 조임감이 바짝바짝 조인 거야. 터진 겁니다. 그래서 조미주약과 임오군란이 벌어진 게 82년입니다. 요거 첫 번째 개혁 직후입니다. 자, 이때 체결됐었던 미국과의 조약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때 외국 애들이 들어올 때 목적은요. 하나는 영토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무역 목적이 있어요. 무역. 근데 미국은 영토 목적은 없습니다. 무역이 목적이에요. 그 무역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무역을 논할 때 중요한 게 원료 수탈과 시장 역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이하게 만드는데 용이하게 만들었었던 첫 번째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일본 애들이 원하는 원료는 쌀이었었거든요. 쌀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까지라는 규정을 안 둬서 무제한 유출 규정을 둡니다. 또 하나, 야, 우리끼리는 관세 없게 하자. 옛날부터 우리 했었잖아. 관세를 없이 조약을 체결했었어요. 그게 해결된 게 조미지역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얘는 안 이뻐. 미관이 없어요. 미국 제한 규정도 없고 관세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게 처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었던 서양과의 조약이 어느 정도는 좀 성과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 제한 규정 관세를 처음 넣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집어넣으면서 최악의 조약이 됩니다. 최애국 대우라는 게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치해법권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치해법권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는 치해법권 외에 플러스 하나 더 뭐가 들어갔다? 나는 최고 친한 친구로 대우해달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저때 미국이 상당 부분 양보하면서 관세도 인정해주고 미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면서 양보하면서 미국이 생각한 게 뭐냐면요. 미국이 보기에 조선은 시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뭔가 교역하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장 관리만 하고 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현재 통상할 욕심은 별로 없고요. 나중에 혹시 잘 될 때 대비해서 조선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뭔가를 준다면은 나는 그거 그냥 주는 걸로 쳐줘라 라는 이상한 규정을 집어넣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걸 뭐라 한다? 최애국 대우라고 합니다. 너 만약에 다른 친구한테 너 자동차 사줄 거면은 나는 그냥 사주는 걸로 치기야.
이런 약속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최악의 독소 조항이 됩니다. 다른 거는 좀 괜찮았는데 하나 또 성과를 낸 게 뭐가 있었냐면요. 예뻐진 것도 성과를 낸 거지만은 우리나라가 누구한테 침략을 받을 때는 와서 도와줘야 돼. 이런 규정이 들어가고 고종이라는 국왕이 미국한테 짝사랑을 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 돼요. 저게 거중조정이라는 게. 거는 거한다. 중은 가운데 껴서 조정 좀 해줘라.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꽤 성과를 낸 거지만은 어떻게 최국대우라는 이 어장관리 성격의 이상한 조항이 저거를 다 무시해도 될 만큼의 나쁜 조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게. 이것도 역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이모군란 터지고요. 자, 군란이 터지면서 잠시지만 다시 보수 세력이 집권합니다. 그 보수 세력의 아이콘이 누구죠? 대원군이 집권합니다. 그 군인들은 대원군 편이기 때문에 고종이 다시 자기 아빠 불러다가 이걸 수습해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대원군이 집권하는데 보수 세력의 집권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치에 관여할 건데 외국 군대를 부르는 사람은 항상 민씨일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민씨일파가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부른 게 이게 변수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민씨척 쪽이 지금 청나라 군대를 불렀는데요. 불러서 자기 정권은 결국 다시 되찾아요. 대원군으로부터. 하지만 청나라가 들어옴으로써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국으로 만들어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청나라 들어왔다. 그럼 일본 현재 있는 상태죠. 일본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모군란 때 일본인들이 좀 죽었어요.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고. 그래서 이모군란은 이 두 나라한테 먹잇감을 준 격이 됐습니다. 자, 일본은 이걸 계기로 돈 내놔. 배상금을 요구했고요. 청나라는 이걸 계기로 너는 내 속국이야라는 걸 명시하게 됩니다. 이제. 자, 그 조약이 다시 나타나요. 이걸 뭐라 한다? 자, 요거 이후에 체결된 조약을 제물포 조약과 조청장정이라고 하는데 제청이라고 합니다. 제청. 자, 제물포 조약과 조청장정이 있습니다. 자, 중에 제물포 조약의 성격은 뭐라고요? 배상 조약의 성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료에 뭐가 들어가면은 돈 얼마 내놔 그러면은 저거 말하는 겁니다. 5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뭐? 야, 우리나라 사람 죽고 우리나라 공사관에 습격당했는데 니네 나라 경찰과 니네 나라 군대는 못 믿겠다 이제.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 공사관은 내가 직접 지키겠다. 그러니 우리나라 군대를 너희 나라 서울에 주둔할 수 있게 해주라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본 군대를 서울 땅에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하게 된 게 저 때였었어요. 일본 군대가 처음 들어온 겁니다. 우리 외국 군대를 항상 받아주고 있었던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서울에? 용산이거든. 그 용산에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고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한성내로 들어온 거고 이제 계속 용산 쪽에 이제 그 부각이 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조청장정이 체결되는데 조청장정에서는 속국이라는 말이 아예 명시로 들어가요. 그래서 외국 국가들한테 조선은 내 속국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려고 얘들이 조약에다 명시로 집어넣습니다. 처음이자 유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조약에 속국이라는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이모군란은 무슨 사태를 만들었다고요? 본의 아니게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화시켜 나가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청나라도 조선하고 무역할 거 아니에요. 무역하려고 하는데 얘는 더 심하게 합니다. 야, 우리는 원래부터 무역했었잖아 임마. 그러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여태까지는 개항장에서만 외국인들이 무역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국 곳곳을 다닐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었고 개항장을 넘어서 갖고 전국 방방곡곡이 뚫리게 되게 되는 게 요 사건 때입니다. 외국인들한테 뚫리게 되는 게. 자, 또 하나가 서울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서울에 진출하게 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저게.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 대원군이 폐지시킨 게 통리기무함과 별기군, 81년도에 있었던 그 신식기구를 다 없앴었는데요. 대원군 잡혀갔으니까 다시 만드는데 이번에는 국내 사무와 국외 사무를 나눠서 만듭니다. 통리기무함은 국내 국외 사무를 다 같이 했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만든 게 국내 사무는 통리군국사무함이라고 하고요.
국외사무는 통립교섭통상사무화문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를 분리해서 합니다. 요거 조금 변한 거네요. 그쵸? 어떻게? 요거를 두 개로 쪼개면 돼요. 아시겠죠? 전통적인 의정부 외에 신식기구가 있는데 신식기구가 이제는 내함은 외함은 두 개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지 이게 이모군란지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모군란으로 한 달 정도 보수파가 집권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신식기구가 없어지고 난 뒤에 새로 만든 결과라는 겁니다. 새로 만든. 새로운 정부가 또 생겼어. 신식정부가. 여기까지가 82년입니다. 82년 12월에 생깁니다. 요거는 80년 12월에 생겼던 거고, 저게 80년 12월이니까 주로 언제? 81년도에 일을 했었던 거고, 82년 12월에 생겼으니까 언제? 83년도에 일을 하게 되는데 83년도에 근대식 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많이. 아시겠죠? 게다가 이모군란이 실패하면서 정계에 있었던 보수파들은 완전히 지하로 다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다? 개화파만 남은 상태에서 개화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던 게 몇 년? 83년이었었다고요. 우리나라에 신기한 기구들이 처음 생겼다 그러면 대부분 언제라고요? 83년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신기한 기구 처음은 대부분 언제? 83년이에요. 그때가 그런 분위기였었거든. 아시겠죠? 뭐도 신식정부도 새로 생겼고 뭐는 없어지고 보수파들은 완전히 다 쫓겨난 상태니까 해볼 만한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 그러면 83년에 개화정책을 쭉 했으면 됐잖아. 그때 세계 10위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때는 왜 안 됐죠? 개화의 방향을 두고 이 사람들이 대립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해본 거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가 대립하게 되는데 이 둘의 싸움으로 다시 한번 난이 터지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개화파의 반란, 84년에 있었던 반란, 갑신전변이라고 해요. 이걸 계기로 개화정책이 사실상 올 스탑이 돼요. 사실상. 그러니까 갑신전변은 본의 아니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게. 근데 뭐 해봤어야지. 개화라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몇 년? 83년의 일입니다. 그게. 자,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때 등장했었던 새로운 기구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를 뭐 두 문자만 따면은 박전희의 동원이라고 합니다. 박전희의 동원.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박전희의 동원이라고 합니다. 박전희의 동원. 각각의 역할이 있죠. 이게 뭐죠? 방문국이라고 그래요. 방문국. 문. 이야기를 널리 알린다는 겁니다. 뭐죠? 신문 얘기하는 겁니다. 신문. 아시겠죠? 방문국. 여기서 만든 신문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한성순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딜까요?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딜까? 왕일까, 정부일까, 국민들일까요? 왕하고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국, 무슨 국, 무슨 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무슨 개혁? 정부 주도의 개혁입니다. 민간 주도의 개혁은 아직 한참 뒤에가 나타날 거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 정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신문을 만드는데 순 한문으로 만든 겁니다. 이러면 이게 이야기가 좀 퍼질까?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잖아.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처음 했었던 거는 신문이랍시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야기가 퍼지는 게 목적인데 너무 어려운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것도 한 달에 몇 번밖에? 3번밖에 안 나와. 산정 순보라고 할 때 순이 10이라는 뜻이에요. 열흘에 한 번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미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정정책을 평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신문 낸 건 되게 큰일이에요. 일반 민중들한테까지도 지금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 개화의 어떤 베이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정책 한번 평가해 볼게요. 개혁 정책을 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 정책을 피는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또 실패야.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새로운 근대 기구를 만들려면은 우리 지금도 정부가 뭐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정부가 정책 피기 되게 힘든 시기죠, 지금. 지금은 뭘 하든 간에 누군가한테 욕을 먹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전염병을 막자니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생업의 문제를 풀어주자니 전염병 확산세가 말도 못해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뭘 잘하든 간에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부 관료로 있는 사람들은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겁니다. 지금 공무원으로 먼저 들어가갖고 지금 공직사라는 사람들은 엄청 무게감이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도 못할 겁니다. 아마도.
자, 저 때도 정책을 피는데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혁 정책을 피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도 돈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돈을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가뜩이나 조선후기 때는 돈이 안 모였었어. 세금이 제대로 안 거쳐갖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구해올까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짜냈는데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돈을 그냥 찍어내자는 거였었어요. 두 번째는 돈을 빌려오자는 거였었습니다. 네, 각각 누구 입장인지 아시나요? 돈을 찍어내자는 게 온건개합파 입장이에요. 근데 돈을 찍는 것은 문제가 많게 적게?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돈을 찍으면 엄청난 물가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돈도 제품인 거 아시죠? 물건도 제품이고 요것도 제품이고 돈도 제품인데 이거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쪽에 양이 많아지면 한쪽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얘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뻔한 일인데 당장 급하니까 돈을 찍자고 한 겁니다. 그것도 악화야. 상평통보를 그대로 찍는데 뒤에다가 당오라고만 쓰는 겁니다. 화폐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준화폐인데 1당5라고만 쓰는 거예요. 1당5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게 생길 소지가 있단 말이야. 화폐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냥 액수만 높여받는 거라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라는 거죠. 자, 뭘 발행했다고요? 당오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당오전. 자, 이때 급진기업화 입장은 뭐냐면요. 화폐를 찍어내면 안 된다. 그럼 물가 상승하면 이게 서민들의 부담으로 간다. 그러니 한국에서 통용되지 않는 다른 화폐를 빌려다가 쓰면 된다. 이게 외국 화폐 차관론이었었어요. 이건 누가 주장한 거다? 급진기업화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관을 얻으려고 갔었던 사람 이름이 누구게? 차관을 주도했었던, 차관 도입을 주도했던 사람이 김옥균인데 안타깝게도 그 차관 도입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누구 입지가? 급진개합파의 입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민씨일파가 급진개합파를 정계에서 쫓아내고 있었어요. 자꾸 코너에 물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재정정책을 말합니다. 전환국이라고 해요. 전환국. 전환국에서 뭘 찍었다? 당오전을 찍는데 악화였었어요. 찍는 것도 문제였었고. 그러니까 조금 실패를 평가합시다. 그거는 흔히 실패를 평가합니다. 안 좋은 정책을 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옛날 전통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산업을 이제 회사라고 그래. 회사. 여러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서 상업을 운영하는 것을 회사라고 하는데 회사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이것도 국가가 만들어요. 개인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회사공국이라고 해요. 해상공국이라고 합니다. 해상공국. 요거는 뭐를 이용한 건지 아세요? 기존에 있었던 무슨 상인을 이용해갖고 만든 건지 아시나요? 기존에 있었던 보부상을 이용해서 야 네가 회사 한번 해봐 한 거였었어요. 역시 문제점이 좀 있나 없나? 어떻게 평가하게? 그러니까 논자의 주장은 그겁니다. 민간 영역의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자꾸 국가가 주도하면서 이것까지 회사까지 지가 주도하면서 뭐 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거나 자발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오히려 막았다는 거. 실제 부부상들이 국가가 밀어준다고 헛짓거리도 하거든요. 또 소상공인들을 또 이렇게 탈취하고 막 그러고 하거든. 권력 좀 또 잡았다고 만장노릇 하는 거야 또. 그래서 이것도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근대식 상업체계를 만드는데 부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누가 주도하는? 민씨일파가 주도하고 있는 개화의 성격이었다고 이게. 누구는 반대하고 있었고 급진개합파들은 이런 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꾸 지금 대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학교입니다. 학교는 왜 만들까? 이런 근대사회라는 것을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게다가 학교는 뭐 하는 거죠? 이거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이 전문가들이 나와야지 어디를 채울 수 있나? 이 정부를 개화파들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시급하단 말이에요. 신문은 이 사람들이 변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학교는 변한 사람들이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얘들이 공무원이 또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잘한 거야. 학교 만들고 신문 만든 건 되게 잘한 겁니다. 근데 재정정책은 되게 대립했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때 처음 만들어진 학교가 뭐라고요? 동문학과 원산학사라고 합니다. 동문학은 최초의 근대 관립학교고 원산학사는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미국과 조약체결하고 나서 보낸 게 보빙사를 보냅니다. 보빙사.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둬야 돼. 자,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미국식 산업을 우리나라에다가 추진하려고 시도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식 산업은 뭐가 있을까? 이걸 또 고민해야 돼. 이건 언제?
1883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뭔지 아세요? 미국식 산업이? 뒤에 나타나는 거 뒤에 나타나는 미국식 산업이 에디슨 회사랑 연결해서 만든 게 전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있었고 깨톡 보내면 되지만 그때는 진짜 최첨단 통신 수단이 뭐였었냐면요, 전보였었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치면은 누가 가지 않아도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우편 사업을 추진한 게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발을 보이게 될 거야. 선을 보이게 될 거라는 거지. 아시겠죠? 어디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보빙사 갔다 온 사람들에 의해서 전기, 전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본 놈들이 그 통상정적을 개정합니다. 저기 아까 어땠었다 그랬었죠?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다 그랬었죠? 강원도 유학 때는 안 이쁘다 그랬었죠. 뭐가 없다? 미관이 없다. 안 이뻤는데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일본에도 좀 이뻐져요. 미관이 생깁니다. 예뻐. 아시겠죠? 이거는 미국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겁니다. 자, 대신에 일본 놈들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걸 하려고 이걸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얘도 뭔가 이익이 되니까 다시 한번 개정하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집어넣은 게 그럼 나도 최애국 줘.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도 연해안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업권을 달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사도 어업권이라고도 합니다. 요까지 합치면은 미관을 사칭했다라고 해요. 진짜 이뻐지는 건 아니고 그냥 사칭한 겁니다. 사칭. 자, 여기까지 하면은 박전예 동원 보통이라고 합니다. 박전예 동원시키는 건 보통 일이에요. 보통. 아시겠죠? 이게 몇 년? 3년에 있었다. 아시겠죠? 김옥균 차관교수 갔었던 게 내가 일본 가서 300만 원 빌려올 테니까 당호전 찍지 마라. 그거 진짜 안 좋은 거다. 이게 대립했었던 거야. 돈 문제로. 근데 이게 실패했다고. 실패하면서 김옥균 친구들이, 김옥균 일파들이 정계에서 막 쫓겨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생각하기에 가만히 있으면 이래 끝나나 저래 끝나나 끝나는 상황이란 말이지. 다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뭐 했다고요? 마지막 수를 둔 게 정변을 시도하게 됐던 겁니다. 그게 언제? 그 다음의 일이라고, 다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83년에 개화정책을 피는데 그 개화정책 간의 대립이 84년에 뭐로 나타났다? 갑신정변으로 나타난 겁니다. 갑신정변. 아시겠죠? 안 하던 거 갑자기 한번 이렇게 대립하는 거야, 사람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갈등이 좀 시게 나타난 거야. 81년 개화 뒤에는 82년 이무군란, 83년 개화 뒤에는 84년에 갑신전변이 따라왔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신전변이 터지는데 갑신전변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갑신전변 때 내세웠었던 이 사람들의 정강을 잘 분석하면은 우리나라 처음 생겼었던 개화파들이 지향하는 세상이 뭐였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거를 김옥균이 남긴 갑신일록 14개조라고 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들을 좀 분석합니다. 분석 한번 해볼게요. 통상적으로 국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얘들이 꿈꾸는 국가의 모양은 이랬었어요. 뭐가 없지? 여기 없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는 국가는 서구식 정치제도예요. 서구식 정치제도는 뭐죠?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군주 국가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꿈꾼 겁니다. 근데 유럽에서 근대 국가를 만들었었던 게 영국하고 프랑스 두 나라가 있었거든. 영국은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왕을 존재는 시키되 정치에 끼어들지 말라는 방식의 근대 정부가 있고요. 프랑스처럼 왕을 단두대서 목 잘라버리고 왕 제도를 없애버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국식을 입헌군주제라고 하고요. 프랑스식을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개화파들은 공화정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뭘 원했다? 입헌군주제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오히려 왕을 없애놓고 무식한 민중들이 함께 통치하면 더 나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지향했대? 입헌군주제를. 자, 그리고 여태까지 왕만 없애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왕하고 가까웠었던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하고 가까웠었던 왕을 보필해주던 기구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때 없앤 게 내시부, 규장가 이런 것들을 없앱니다. 그런 것들을. 자, 이들이 바라보는 국제관계가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조공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전 근대적인 국제관계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나라의 속국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법 하에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존재하는 게 바람직한 관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끊어야 된다? 중국과의 이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공 그만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조공 허례 폐지하자는 말을 해서 우리 국가가 국제관계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민중들의 삶의 어려운 면도 해소를 좀 해주려고 했었거든. 그게 뭐가 있냐면은 나라가 문제가 생길 때 이쪽으로 내려오는 폭탄들이 있는데요.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땅을 뺐네. 권력자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사사로이 걷어요. 막 이름 없는 세금을 만들어갖고 막 뜯어간단 말이에요.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노비로 만듭니다. 신분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백성들을 짓누르는 폭탄 같은 거였는데 저거를 고쳐줄게라는 약속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백성들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은 아니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요놈들이 있잖아. 이 젊은 애들이, 이 사람들이 토지 문제는 완전 쌩까입니다. 딱 모른 척해요.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개혁은 지주 중심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는 고쳐준다? 세금 좀 많아? 그럼 세금 몇 개 빼줄게. 요거는 고쳐줘요. 그래서 자, 이때 세금을 고치겠다고 말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전세를 면적 단위 세금으로 바꿔주겠다. 맨날 그 생산량 가지고 올해 생산량 얼마야? 거기 10분의 1 내, 20분의 1 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확한 액수를 면적 단위로 해서 계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걸 지주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또 하나가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거두는 기구가 되게 난립돼 있었어갖고 국가의 재정이 모이지 않고 있었거든. 이것도 국가가 사업을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경제부 따로 있는데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돈을 따로 거두고요. 군대는 군대대로 세금을 따로 거두고 지방은 지방대로 돈을 따로 거두니까는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뜯기고요. 국가는 전혀 돈이 안 모이는 거야. 한 군데로. 다 분산돼 있다는 거지.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재정기구를 통폐합해야 된다는 말을 꼭 합니다. 이걸 재정 일어나라 그래. 자, 이때 정부기구는 의정부 6조였었기 때문에요.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자. 자, 그리고 신분제도는 특권신분하고 차별신분이 있는데요. 차별신분까지는 언급하지 못하고 특권신분 해체하자는 말을 합니다. 이때 했었던 말이 문벌을 폐지하자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민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선언은 해줘요. 인민평등권을 제정하자는 말을 합니다.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이 사람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자료. 그 1페이지 맨 오른쪽에 있는 자료 보시면 1884년 보시면은 그 음영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두 문자만 따면은 조공 내규 X라고 하시면 돼요. 조공 내규 혁파한다. 조공 내규 혁파. 조공 혁파 내시부 규장각 혁파한다는 거죠. 요거는 무슨 성격을 보여준다? 전 근대적인 중국과의 관계는 끊고 왕의 권력 기구는 다 없애고 싶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호재를 만나서 지혜를 일으켰다라고 해요.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 지조법, 해상공국은 없애야 된다. 해상공국은 없애야 된다. 호재 지혜라고 합니다. 자, 실제 이때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싸웠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때 들어왔었던 청나라 군대 절반이 철수했다는 거지. 이런 호재를 만나서 정변을 일으킨 거였었거든. 호재 지혜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신전변 주도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청나라 군대가 철수한 걸 보고 누구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일으킨 게 갑신전변이에요. 그러니까 호재 만나서 지혜 일으켰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문평 하시면 돼. 너무 잘 나와. 인민평등권이라는 말. 문벌 폐지 인민평등권. 여러분, 이것도 뭐죠? 반란이죠. 반란이면 뭔 일이 있을까요? 사람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이모군란 다음에 또 일본 사람이 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갑신전변은 누구한테 또 먹잇감이 됐다? 일본과 중국한테 먹잇감이 됩니다. 일본은 이걸 계기로 또 돈 내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름이 좀 다르죠? 아까 뭐였었지? 재물부조약. 지금은 뭐죠? 한성조약. 지금 말하면 앞에는 인천조약, 지금은 서울조약이거든. 왜 그럴까?
아까는 보수파가 일으킨 난이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인천 앞바다에 군함대 놓고 인천에서 체결한 거고요. 지금은 개화파, 친일 세력인 개화파가 일으킨 난이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 한 겁니다. 안 도망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 하나는 인천주야, 하나는 서울주야. 언제인지 아시겠죠? 자, 역시 한성조약도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 뭐가 들어간다? 거기는 11만 원 내놔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50만 원 얘기했었고. 자, 또 하나. 요번에도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했는데요. 얘들이 이제 이 얘기합니다. 아우, 질렸다, 이 새끼야. 못 살겠다, 도저히. 나 공사관 옮길 거야. 건물 새로 짓고 진짜 보안시설 잘 돼 있는 빵빵한 곳으로 갈 거야. 그거 땅은 니네가 사고 건물값도 니네가 내라는 걸 여기서 요구합니다. 이거 니네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 이사비되나 임마. 공사관 신축 비용을 요구한 게 뭐다? 서울주약이에요. 서울주약. 한성주약. 네, 그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살짝 싸웠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청일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라고 해갖고 둘이 협의해서 군대만큼은 철수하자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이거 간단히 두 문자 따면요. 앞에 있었던 조약 세 개를 강미임 제청이라고 해요. 강화도 조미조약, 이모군란 뒤에 제청했다. 강미임 제청. 누구한테? 갑한테 했다라고 합니다. 갑한테. 강미임 제청 갑한테 했다.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갑신전변이 끝나고 난 뒤가 이제 중요한데요. 갑신전변이 끝나고 난 뒤에는 개화 정책이 중단되었다라는 감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국제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자, 두 차례 반란을 다 청나라 군대가 진압하면서 청나라의 외압이 너무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간단히 보자면은, 자, 한국을 둘러싼 청나라의 정책이 바뀌게 되는데요. 강화도 조약 때까지는 청나라도 지금 영국, 프랑스 이런 외국 유럽 나라들한테 처맞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불개입 정책을 펴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문제는 조선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조선은 외교는 스스로 했다면서 불개입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오키나와 병합 사건을 겪으면서 조선까지 만약에 일본한테 병합되면은 일본이 우리 턱 밑까지 오는 것이다. 순망치한을 얘기하면서 이제 개입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개입하는데 이때 개입은 일본의 독점만을 막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조선한테 소개시켜준다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조선 책략입니다. 근데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군대로 진압하고 난 뒤부터는 속국화 정책을 펴나가요. 직접 지배 정책으로. 그 직접 지배 정책이 극에 달했던 게 요거 사건 이후입니다. 갑신전변 이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신전변 이후에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청나라의 그 노력을 막아야 되겠죠. 그 막는 활동들이 갑신전변 이후에 나타납니다. 자, 이 청나라의 독점을 막으려고 우리가 폈었던 정책이 뭐였었다고요? 우리를 둘러싼 외세가 하나밖에 안 남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끌어들이면 됩니다. 이거를 세력균형 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종의 세력균형 정책이 나타난 게 언제? 갑신정변 이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그때 불렀던 나라가 누구라고요? 러시아였었습니다. 이걸 조로 미락설이라고 하고요. 러시아를 부르려고 했었는데 러시아를 부르려고 하니까는 러시아의 전 세계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그때 영국이었었거든. 영국이 보기에 러시아가 조선을 혼자 독점한다고 오해해갖고 영국이 한국에다가 해군 항을 만들어버려요. 해군 기지를. 이게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정년 사태입니다. 그래서 야, 러시아 부르려고 했었던 건데, 중국 막으려고 러시아 부르려고 했었던 건데 줄지에 세계대전이 여기서 터지게 된 겁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분위기가 치솟은 게 이 시기였었어요. 85년. 그래서 이때 한반도가 전쟁을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내냈었던 게 국제법에 따르면 이것만 딱 선포하면 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이게 뭐다? 중립국 선포만 하면 전쟁을 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제법을 배운 거야. 야, 빨리 중립국 신청하자 우리. 그래서 중립화 논의가 막 나왔던 게 언제? 요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요 시기. 아시겠죠? 자, 누구와의 갈등 사이에서? 러시아, 영국 갈등 사이에서 한반도 중립화 논의가 등장했다. 되게 중요하죠. 요거를 밀거중이라고 합니다. 밀거중. 조로 미락설.
밀학은 러시아 부르는 거고, 거문도 불법 점령 거, 중립화 논의 밀거주. 자, 밀당 중이 나오면 돼. 밀당 중. 한국을 두고 영국, 러시아가 밀당 중이다. 자, 거기에 우리 뭐 하고 있었다고요? 부유하고 있었다. 독일인 부들러와 우리나라 6일준이 중립론을 제기합니다. 밀당 중에 부유하고 있다. 아시겠죠? 밀거중 부유. 됐습니다. 자, 이거는 국제 정세고요. 고종은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청나라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다시 근대화 정책이 나타나는데 그냥 이거의 버전업이에요. 뭐에? 83년도에 버전업입니다. 그냥 83년도에 만들었었던 개화 정책이 갑신전반으로 중단되고 그걸 다시 복구하는 수준이었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것도 뭐만 추가되면 된다? 미국식 산업화 몇 개 추가되는 것만 있다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있지 그러면? 신문 다시 나올 거고 또 뭐 있죠? 학교 다시 나올 거고 이 얘기하면 돼요. 그것도 뭐 추가된다? 미국식 산업 시스템 다시 추가된다 하면 됩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방문국에서 한성주부는 끝났어. 갑신전멸 때 끝났습니다. 요거 다시 만들어. 그게 뭐다? 주보입니다. 한성주보. 아시겠죠? 자, 이거 일단 됐고, 돈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이건 좀 한참 걸렸어. 돈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 문제가 제일 크게 실패했던 거기 때문에 한참 걸리는데 1891년에 화폐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화폐조례. 요거 만들어갖고 신식화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 한참 뒤에 뭐 하려고 했었다. 아시겠죠? 저기는 전환국으로 당호전 찍었다는 거고 여기는 뭐 한다? 은본위제를 만들려 했었어요. 은본위제 만들려 했었는데 되진 않습니다. 시도만 했었다. 자, 됐고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해상공국이 뭐죠? 국가가 만드는 일종의 관리회사입니다. 왜 회사를 왜 국가가 만들려고 그래? 회사는 개인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아쉬운 개화 정책들이란 말이야. 국가가 너무 끼려고 하니까. 그거 또 다시 만들어. 해상공국 대신에 다시 만든 게 뭐냐면은 상리국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요. 상리국. 요거는 잘 나오진 않아요. 해상공국 대신에 만든 것은 해상공국 폐지되고 상리국이라는 것을 85년에 다시 만듭니다. 학교 한번 해볼까? 학교. 자, 학교. 동문학 대신에 뭐가 나온다? 유경공원이 나옵니다. 유경공원. 육자 떴으니까 6년이겠지? 그쵸? 자, 그리고요. 이때 사립학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사립학교조차도 관민합자라고 해갖고, 관민합자라 해서 국가가 껴있는 거야. 여기는 국가가 너무 끼려고 그래.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때 만들어지는 사립학교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이때 만드는 사립학교는 다 미국인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인이 만들었다. 그것도 어떤 미국인이? 선교사들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만든 최초의 학교들이 다 언제? 갑신전면 이후에 무너졌었던 개화정책을 도와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만들어진 선교사들의 사립학교가 뭐라고요? 이게 연세대, 이화여대, 배제대학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뭐게? 배제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에 첫 번째는 뭐게요? 배제대학교요. 배제학당이 선교사 만든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화학당, 이 경신학교가 나중에 연세대가 되는 거야. 연희전문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크리스찬 학교에 아주 대명사들이, 명문학교들이 이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미국인이 와서 만든 공립학교. 이거는 진짜 미국인 선교사가 만든 사립학교. 여기 온 미국인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온 미국인을 헐버트라고 해요. 헐버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요거는 그냥 진짜 선교사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래 합시다. 갑신전멸 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살짝 싸우는데 그때 다친 사람들을 누군가 치료해줘요. 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마침 그때 있잖아요. 1884년 전반기 때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이분이 의사 출신 선교사야.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나? 1884년 겨울에 난이 터진 거야. 사람들이 칼 맞은 사람들이 막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칼 맞은 사람을 양의, 한방 의사가 아니라 양의가 치료해 준 거야. 근데 칼 맞은 사람은 이런 자상은 한방보다는 양방이 낫거든. 꿰매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치료를 잘해주고 나서 고종에 환심을 사갖고 그러면 병원 하나 한번 해봐 했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근대 병원이라고. 그게 뭐다? 알렌의 광해원입니다. 광해원을 만들었다 2주 뒤에 이름 바꿔요.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제중원으로 바꿉니다. 제중원으로. 아시겠죠? 이게 생각지 않게 뭐의 은혜죠? 이거는
갑신정변이라는 사고의 은혜였었다는 거 생각지 않게. 그 역사적인 사건은 뭐 우연의 우연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식 산업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식. 미국식 산업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뭐 있죠? 전기 만들어졌다는 거, 전기. 그리고 미국식 산업 하나만 더 얘기하면 뭐 있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마트폰 비슷한 거? 우체국 사업이 있었다는 거지. 우체국 사업은 어디 갔지? 그 우체국 사업 개국 축하 파티장에서 이 정변이 터져갖고 중단된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정국이라고 그래요. 우정국. 우정국 개국 축하 연회장에서 정변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다?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갑시다. 미국식 산업의 하이라이트 두 개는 뭐가 있다고요? 전기와 통신이에요. 전기와 통신. 그중에 어디서? 그 통신회사에서 개업 파티하다가 정변이 발생한 거라고. 아시겠죠? 하나 더 하면 뭐도 있죠? 그 정변 발생했을 때 치료 잘해줘갖고 뭐? 병원 생겼다는 거. 이게 미국식이야. 미국식. 아시겠죠? 우체국, 병원, 전기. 이게 뭐다?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자, 86년에 보시면은 졸업 이력서는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러시아는 불러들였나 못 불러들였나요? 영국 때문에 파토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러시아 불러들이는 게 파토 났다 하더라도 무슨 상황인지 바뀐 게 아니죠. 청나라가 우리나라 지배하는 상황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계속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고중이 택한 정책이 뭘까요? 러시아 부르지 못했어. 그 다음에 택한 정책이 여러 나라와 세력 균형 정책을 피는 겁니다. 여러 나라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나라 주변 국가가 일본, 러시아, 중국밖에 없으니까 일본은 싫고 러시아는 실패했고 중국은 나쁜 놈이고 더 불러올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가갖고 우리나라도 독립국입니다라는 걸 자꾸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리려고. 아시겠죠? 방식은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뭔가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러시아 실패하고 난 뒤에 비교적 러시아랑 친구였었던 프랑스랑 수교를 맺게 되고요. 러시아는 안 됐지만 프랑스는 일단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랑 수교하고 이건 뭐 별 힘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공사를 파견하면 공사는 이게 자주국이라는 뜻이에요. 유럽 5개 국가에다가 공사를 파견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청나라가 온갖 방해를 했고 실패해요. 그거는. 근데 딱 하나 보내는데 미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86년과 87년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된다고요. 러시아 끌어들이는 건 실패했다. 대신에 밥 없으면 떡 먹으면 되지. 다른 대안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프랑스, 하나가 외국에 공사 보냈다라는 겁니다. 외국에 공사. 그중에 어디만 성공했다? 미국만 성공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이상은 딱히 없고요. 여기는. 자, 일본은 되게 잠잠한데 일본은 이때 있었던 게 트집 하나 잡은 게 또 하나 배상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배상금 지불했던 겁니다. 그게 방공령 사건이라는 거예요. 방공령. 방공령은 방구령 하시면 돼. 방구령. 89년.